푸틴의 크림반도는 끝났습니다. 잠시 좋았지만, 그렇죠, 블라디미르? 당신이 불법적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았을 때 당신은 이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죠. 작은 왕관의 보석을 얻었고 당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터무니없는 권리 주장을 더 강화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전쟁이 길어지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크림반도는 더 이상 왕관의 보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반도 전체를 차단하고 러시아를 크림반도에서 영원히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중거리 타격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시작해 봅시다. 5월 27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물류봉쇄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억 1,300만 달러가 그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며 적어도 1단계에서는 이 자금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물류를 중거리 타격하는 부대에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크림반도에서는 푸틴이 그곳에 세운 괴뢰정부의 사무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을 것입니다. 5월 말이 되어서야 우크라이나의 의도가 명확해졌지만 그 관리들은 크림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물류부터 군사 목표물까지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물류 봉쇄는 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작전의 연속이자 확장이었습니다. 물류 봉쇄의 기본 개념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트럭이나 유조차를 어디로 보내든 우크라이나가 계속 타격할 것이며 이 공격은 여름 내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주도권에 관한 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루안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에서 추락할 때 그 지역의 최전방 병사들은 모두 보급품 손실과 부족한 예비물자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령된 우크라이나 전역을 가로지르는 보급로에 의존해 보급을 받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기능하는 크림반도만큼 이 상황을 절실히 느끼는 곳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종 목표는 크림반도 고립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전체를 푸틴과 그의 침공 야욕에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립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영리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방공망을 집중한 곳에 드론을 보내면 대부분 격추당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류봉쇄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높은 성공률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러시아가 전선에 구축한 가장 밀집된 방공망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대신 그 방공망 뒤쪽 깊숙한 곳을 타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드론들은 크림반도로 오가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군 수송대와 연료 트럭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본토에서 우크라이나로 병력과 보급품을 보내는 물류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점령된 우크라이나 전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크림반도 고립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것이 이번 여름 공세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와 단절시키는 것은 매우 큰 과업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초기부터 그 사실을 이용해왔습니다. 크림반도는 물류 거점 역할로 인해 러시아의 공격 작전의 발사대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군용 비행장, 탄약 저장 시설, 미사일과 드론 발사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점령지로 보내기 위해 무기가 비축된 대규모 무기고들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잠수함과 군함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만 우크라이나의 작전으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나머지는 세바스토폴 주요 기지를 떠나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켜야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크림반도는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치가 큽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반도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러시아 지도자가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일이 아무리 대규모일지라도 그것은 또한 필요했습니다. 크림반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2년 2월 전 몇 달 동안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병력과 무기를 집결시켰습니다. 바로 그 병사들이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 첫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 남부의 넓은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후 이어진 소모적이고 잔혹한 전쟁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크림반도는 이전부터 러시아의 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2019년에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12기, 전차 40대, 헬리콥터 62대, 전투기 122대, 중화기 162문, 장갑차 583대를 집결시켰다고 밝혔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크림반도를 현재 러시아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핵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고립은 단순한 이득이 아니라 러시아 전쟁 전략의 핵심을 빼앗는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이미 물류 차단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새로운 세대의 중거리 타격 드론의 등장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공략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의 목표물을 작전 심도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작전 심도란 보통 전선 뒤쪽 20km에서 200km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러시아의 군수 지원망과 지휘소, 병력 집결지, 흩어져 있는 방공망, 그리고 보급소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조직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범위 내의 군수 지원망을 타격함으로써 전선 작전을 방해하고 동시에 크림반도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5월까지 3개월 연속 우크라이나가 중간 타격 전략에 더 집중했습니다. 5월에는 우크라이나가 4월보다 중간거리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약 50% 더 많이 수행했습니다. 이 증가는 3월과 4월 사이에 이미 중간거리 타격을 2배로 늘린 데 이어 4월의 수치를 2월과 비교하면 4배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6월 말이 되면 또 한 번의 증가를 보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타격의 주요 목표는 앞서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보급품 운송에 쓰는 도로의 모든 움직임이 표적입니다. 즉, 연료 탱크로리, 보급 트럭, 병력 수송, 군사 호송대가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도로를 불타버린 차량들로 가득한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도로 어디서나 우크라이나 공격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로스토프 온돈에서 우크라이나 남부의 마리우폴과 멜리토폴, 그리고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R280 고속도로는 이 도로를 지나가려는 러시아 차량들에게 지옥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점령된 크림반도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케르치 다리가 우크라이나의 반복 공격으로 경로가 노출된 뒤 이 도로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주요 진입로가 되었습니다. 가디언지는 우크라이나의 412 네메시스 여단 그 도로 구간을 지옥으로 바꾸는데 앞장서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단은 5월 이후 R280 도로를 따라 수십 대의 트럭과 유조차를 파괴했습니다. 물론 도로 하나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R280 도로가 매우 위험해진 뒤 일어난 일은 러시아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중거리 타격 드론이 RR280에서 우위를 점한 후 우크라이나는 다른 곳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헤르손 지역의 물류 거점들이 다음 목표가 되었습니다. 6월 초 헤르손의 체나르 다리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받아 러시아는 교통을 우회시키고 임시 부교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시 부교들은 크림반도로 오가는 보급품 수송에 필요한 대량의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월 13일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헤니체스크 다리를 타격해 크림반도의 또 다른 물류 동맥을 차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체나르 다리를 못 쓰게 되자 교통을 우회하려던 아르미르맵스크 다리도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는 같은 날 헤르손의 철도도 공격해 러시아에게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보내는데 철도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RI-280 도로를 크림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만들어 주요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그 도로는 여전히 공격 대상이며 러시아가 사용하는 한 계속해서 표적이 될 것입니다. 파괴된 차량과 불타는 연료로 인해 주요 보급로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자 우크라이나의 칼날은 크림반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다른 모든 정맥과 동맥으로 향합니다. 중간 타격 드론들이 하나씩 그 정맥과 동맥을 끊고 있고 그로 인해 크림반도는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가 됩니다. 스치글은 우크라이나의 작전을 보여주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고립을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R280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위성사진으로 우크라이나 도로 공격 결과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따라 300개가 넘는 파괴된 러시아 트럭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트럭들은 6월 상반기에만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불타거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5월에 타격한 것 외에도 더 많은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는 475 코드 9.2 부대 및 제1 다빈치 부대와 협력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다빈치 부대는 크림반도 북쪽에 위치한 육상 회랑의 병목 지점들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타격과 출격을 수행했습니다. 새 거대 드론뿐 아니라 리우치, FP, FP1 등 기존 인기 드론도 공격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안팎에서 방공 시스템과 지원 목표물을 파괴해 우크라이나의 다른 드론들이 진입할 길을 열어주는 모리건이라는 극비 드론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크림반도로 드나드는 도로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럭들이 그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되면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보급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들이 계속해서 해군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러시아에게 무의미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자체 해군도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 전력이 크림반도 근처 선박 이동을 막아 또 다른 보급로가 차단된 셈입니다. 그 드론들은 흑해 함대를 초토화시켰을 때보다도 더 위험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플랫폼으로 발전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일부 드론은 수백 킬로그램의 폭약을 실은 채 직접적인 자폭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른 드론들은 우크라이나의 공중 드론을 위한 해상 발사대로 사용되며 이 드론들은 해상 드론에서 발사되어 공중 표적을 공격하거나 선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군 작전은 크림반도의 동쪽 해안과 직접 연결되는 아조프해로도 확대되었습니다. 6월 5일 BBC는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와 점령지 주변 해안에서 5척의 선박을 공격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선박들이 우크라이나 공무를 훔치고 연료와 군수 화물을 운송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물류봉쇄 프로그램은 도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크림반도로 들어오는 식량, 연료, 보급품들도 함께 제거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나 크림반도가 완전히 고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는 그 희망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속도를 늦추지 않으며 이제 시작입니다. 6월 14일 우크라이나의 프리덤 TV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리 플래트닝은 크림반도를 살펴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이전 전쟁들의 역사를 보면 점령자들에게 모두 비슷한 결말이 있었고 항상 후퇴라는 그리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났다는 점을 시사해야 한다고 플라톤 추크는 경고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육지와 바다에서 고립시켜 유지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 자신도 3월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 약 155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 돈이 모두 허공에 날아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점차 잠식하는 상황에서 푸틴이 더 많은 돈을 쓰는 건 매우 어렵지만 반도를 지키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가 경기 침체와 전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크림반도에 더 많은 돈을 낭비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그 지출은 너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러시아의 2026년 전체 예산을 280억 달러 초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톤 추크는 몇 달간의 노력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단 하루 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오랜 시간의 체계적 노력의 결실로 이제 실제로 그 성과를 보고 있다고 그는 프리덤에 말했습니다. 이제 크림반도는 더 이상 푸틴이 내세운 러시아 지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확실히 크림반도는 러시아 전쟁이라는 지렛대의 받침점이 아닙니다. 크림반도는 전쟁에 둘러싸인 고립된 반도로 변해버렸습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인들과 전선의 러시아인 모두 그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고립을 시도한 가장 뚜렷한 결과는 극심한 연료 부족입니다. 6월 초까지 크림반도의 꼭두각시 당국은 이미 연료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배급 쿠폰이 발급되었고 공무원들이 주유소에 배치되어 아무도 이미 부족한 할당량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연료는 1인당 20-30리터로 제한되어 판매되었고 모든 민간 차량은 러시아 군용 차량과 경찰차, 구급차 같은 공공서비스 차량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배급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6월 12일까지 인디펜던트지는 크림반도의 주유소들이 연료가 바닥나고 있어 엄청난 줄이 생기고 러시아가 이 지역을 불법 점령한 이후 최악의 연료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가오는 식량 부족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슈퍼마켓 빈 선반이 자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얼, 설탕, 밀가루, 파스타와 같은 기본 식품들이 매우 부족하며 우크라이나의 물류 타격과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연료와 식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전략적 자산으로 고립시키는 것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반도에 거주하는 러시아 점령자들에게 자신들이 이런 문제를 겪는 이유가 푸틴과 그의 침공 때문임을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크림반도는 2014년 불법 합병 이후 지금이 러시아에게 가장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푸틴의 침공 초기 몇 달과 몇 년 동안 실제로 그렇게 입증되었던 크림반도가 이제는 러시아의 주요 약점이 되었습니다. 점령지에 있는 최전방 병사들은 크림반도에서 보급과 지원이 도착하기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공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전선에서의 공격은 약해지고 사망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크림반도가 이 지역 공격의 발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고 전선 곳곳에 빈틈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2026년에 목표를 둔 반격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6월 8일까지 러시아로부터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탈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크림반도가 큰 변수가 아니게 되면서 추가 반격이 이어질 수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 더 가까이 접근해 물류 공격이 더 쉬워집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주며 러시아는 점점 더 궁핍해집니다. 발사기지에 대해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크림반도는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6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에서 3M22 지르콘 대한미사일 6기를 발사할 수 있었고 그 공격 중 우크라이나로 보낸 61대의 공격용 드론 중 일부도 크림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고 우크라이나의 물류 타격을 막기 위해 자원이 투입되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발사를 감행하는 것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미사일, 드론 기지가 표적입니다. 그리고 보급로가 차단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그 기지에 보급을 하거나 수리를 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플래트뉴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패배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그 체제 자체가 붕괴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크림반도는 자산에서 심각한 부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에 투자한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로 오가던 보급품들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가장 중요한 영토에 고통이 가해지고 이는 결국 더 많은 돈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푸틴과 측근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꼭두각시 정권은 최근 러시아 승리를 자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거의 매일 성공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림반도 등에서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불길이 치솟고 긴급 구조대가 계속 출동하는 모습을 이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크림반도를 탈환하기 위한 지상 침공 가능성은 낮지만 고립시키면 러시아에겐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것은 푸틴을 협상장으로 이끌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를 제공합니다. 푸틴이 거부하면 크림반도를 잃게 됩니다. 해방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진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점점 더 살기 위험해지는 반도에서 철수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전략 덕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크림반도의 한 행동을 알고 싶다면 준비한 영상을 참고하세요. 아까 언급했던 아르다운 폴 스코로 기록하시나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그 교차로를 통해 크림반도로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 왜 잘못된지 입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차량들이 그 다리로 진입했습니다. 2분 후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작전에 대한 저희의 더 많은 분석을 보시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